낡고 삐걱거리는 마루판이 하준의 발걸음마다 서글픈 소리를 냈다. 10살 소년의 작은 그림자는 겨울 해가 스며드는 부엌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2년 전, 그 지독한 사고 이후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아빠와 엄마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텅 비어버렸고 그 빈 공간은 차가운 침묵으로 채워졌다. 하준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을 퍼즐 조각 맞추듯 떠올리곤 했다. 빗길,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엄마의 비명,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하지만 하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응어리져 있었다. 그날, 차 안에서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어린 마음에 새겨진 그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하준을 짓눌렀다. 할머니, 박옥자 여사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낡은 난로에 나무 토막을 넣으며 희미하게 기침했다. 그녀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와 슬픔으로 한껏 굽어 있었다. 하준아, 밖에 너무 추워. 문단속 잘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손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에 어둑해진 숲을 향해 있었다. 집은 숲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낮에도 햇살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린 하준에게 그 숲은 미지의 공간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늑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슬픈 영혼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저녁 식사 후 하준은 작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그림책을 펼쳤다.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였지만 책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책 속의 밝고 행복한 그림들은 하준의 회색빛 세상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현관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소리는 더 선명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똑똑똑.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밤늦게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몇 달 전 마을에 나타났던 낯선 남자들을 떠올리자 하준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아빠가 남긴 땅 문서를 요구하며 할머니를 괴롭혔었다.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눈빛의 남자들. 그들의 시선은 하준에게도 섬뜩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준은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멈췄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다시금 끼익 하고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나. 하준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어둠이 깔린 거실은 으스스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현관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하준은 용기를 내어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문을 활짝 열었다. 순간 하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한 마리의 진돗개 암컷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황백색 털은 추위에 잔뜩 젖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마른 듯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개의 젖가슴에는 3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젖을 빨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녀석들은 어미개의 품에 꼭 안겨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어미개는 하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필사적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애원하는 눈빛. 하준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개가 이렇게 직접 문을 두드리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새끼들까지 데리고 문틈으로 스며들어온 차가운 바람이 강아지들의 얇은 털을 흔들었다. 녀석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하준은 문득 2년 전 사고 직후 자신을 끌어안고 울던 할머니의 품을 떠올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 지금 이 어미개의 눈빛에서 하준은 그 막막함을 보았다. 할머니 할머니, 하준의 외침에 안방에서 할머니가 놀라 뛰쳐 나오셨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하준아, 무슨 일이냐? 이 밤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할머니의 시선이 현관문 앞에 진돗개와 강아지들에게 닿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짐짓 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웬 개가 밤중에 새끼들까지 데리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 얘야, 저리 비켜라. 짐승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다. 병균 올물라. 할머니는 개를 쫓아내려는 듯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하준은 본능적으로 개들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요. 할머니 얘네들 좀 보세요. 너무 추워해요. 새끼들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밖에 있으면 얼어 죽을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하준의 간절한 눈빛과 강아지들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생명들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딱 하룻밤만이야.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내보낼 거야.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어미개에게 다가갔다. 어미개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하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이내 몸의 긴장을 풀었다. 하준은 강아지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어미개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낡은 상자 안에 헌 이불을 깔아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자 어미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새끼들은 어미개의 품에 파고들어 금세 색색 잠이 들었다. 하준은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어미개와 강아지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존재는 텅 비어있던 하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어미개의 황백색 털은 군데군데 엉겨 붙어 있었고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헤매다 이곳까지 왔을까? 문득 어미개의 목줄이 풀려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에게 버려진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 길을 잃은 것일까? 하준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잠시 후 하준은 할머니 방에서 조용히 끓여온 따뜻한 우유 한 그릇과 낡은 그릇에 담긴 밥을 어미개 앞에 놓아주었다. 어미개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우유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녀석의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하준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미개가 밥을 먹는 동안
하주는 녀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의 필사적인 간절함은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주는 어미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밤이 깊어지고 하주는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버려진 걸까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주인에게 버려졌거나 아니면 제 주인을 잃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게다. 개 눈빛이 하도 애처로워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쩐지 이 개 어딘가 낯이 익어 보이기도 하는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주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주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미개의 나지막한 숨소리와 강아지들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하주는 눈을 감았다. 다시금 그날의 사고가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그리고 그 차 안에 희미하게 보였던 어떤 형상,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 하주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형상과 지금 부엌에 있는 어미개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주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직 어린 하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기억이었다. 새벽녘, 하주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다. 부엌에서 어미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미개는 상자 밖으로 나와 집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개처럼 자연스러웠다. 특히 녀석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는 듯했다. 그 액자 속에는 하준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어미개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하준은 그 모습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어미개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부엌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놓여있는 곳이었다. 어미개는 앞발로 벽을 긁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가 꽤나 거칠었다. 하주는 놀라서 어미개를 제지하려 했다. 안 돼. 봄이 벽 긁으면 안 돼. 하주는 무심코 봄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어미개는 하준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벽을 긁기 시작했다. 녀석의 행동은 어떤 필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마치 그 벽 뒤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하주는 어미개의 행동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어미개가 긁는 곳은 낡고 바래진 벽지 아래 오래된 나무 판자로 덧대어진 부분이었다. 할머니가 항상 손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다. 저기는 그냥 오래돼서 지저분한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주는 항상 그 벽 뒤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어미개의 발톱이 나무 판자를 파고들 때마다 묘한 기운이 하준의 심장을 두드렸다. 마치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려는 듯한 예감이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창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고 있었다. 하주는 어미개의 행동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녀석의 눈빛은 벽 뒤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한 강렬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하주는 할머니가 깨시기 전에 어미개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쩌면 이 개는 단순한 길 잃은 유기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하준의 머릿속을 스쳤다. 뭔가 중요한 것이 이 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 하지만 아직 어린 하준에게는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제 밤의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자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든 어미개와 강아지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하주는 어미개의 이름을 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왠지 모르게 이 이름이 녀석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봄이는 간밤에 피로가 풀린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3마리의 강아지들은 어미의 젖을 물고 꼬물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간절한 눈빛 대신 이제는 편안함과 안도감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하주는 조용히 다가가 봄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부엌으로 나오셨다. 봄이와 강아지들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지만 어젯밤처럼 강하게 내쫓으려 하지는 않으셨다. 하준아, 딱 하룻밤만이라 했다. 얘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 저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지만 하주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었다. 할머니는 강아지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 품는 강렬한 생명력에 할머니의 마음도 흔들리는 듯했다. 할머니, 제발요. 제가 다 돌볼게요. 얘네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아끼는 용돈으로 사료도 살 수 있어요. 하준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할머니는 하준의 간절한 모습에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애요. 알았다. 알았어. 대신 네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혹시라도 녀석들이 집안을 어지럽히면 그때는 가차없이 내보낼 줄 알아라.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는 하준의 모습에 할머니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봄이는 마치 자신들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라도 하는 듯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봄이와 강아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하준의 일상은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봄이와 강아지들을 확인했다. 녀석들의 밥을 챙겨주고 할머니 몰래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놀아주었다. 특히 봄이는 놀랍도록 영리했다. 하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고 하준이 슬퍼 보일 때면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 주었다. 3마리의 강아지들은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랐고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하준과 할머니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녀석들의 존재는 하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슬픔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 주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집 앞으로 다가왔다. 하준은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남자 둘이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주는 본능적으로 보미와 강아지들을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숨겼다. 남자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파국자 할머니 되시죠? 이 땅, 저희 회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파시죠? 안 그러면 할머니나 저기 뒤에 있는 손자분, 그리고 갓 태어난 개새끼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남자들의 말에 하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타나 땅을 팔라고 협박했었다.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 하주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빠의 사고와 저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회장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보시오, 우리 아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땅이요. 아무리 그래도 난 못 팔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강인했다. 그때 보미가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여느 개와는 달랐다.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라 마치 분노와 경멸이 담긴 듯한 격렬한 소리였다. 남자들은 보미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이런 미친 개새끼가 한 남자가 보미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하준이 재빨리 보미 앞을 가로막았다. 저리 가세요. 저에게 건드리지 마세요. 하준의 작은 몸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남자들은 결국 철수했지만 그들의 위협은 하준과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녁 식사를 하던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다니. 이 땅이 그렇게 대단한가. 늙은 할미는 그저 아들 뜻을 따를 뿐인데 하주는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때 보미가 하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날 밤 하준은 보미의 행동에 묘한 점을 발견했다. 어젯밤에도 벽을 긁었던 보미는 오늘 밤에도 낡은 서랍장 뒤의 벽을 긁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보미의 발톱에 긁힌 벽지 아래 낡은 나무 판자가 조금 더 드러나 있었다. 보미의 눈은 그 나무 판자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 뒤에 어떤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하주는 보미의 행동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니 나무 판자 가장자리에 희미한 틈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숨겨놓은 듯한 비밀 공간처럼. 하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틈새를 더듬었다. 틈새는 생각보다 깊었다. 무언가로 고정되어 있는 듯했다. 하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드신 듯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벽에 붙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려 했다. 꽤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하주는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 뒤에는 작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와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하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속에는 아빠가 생전에 쓰던 낡은 만년필,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서류들은 대부분 오래된 계약서들이었고 몇 장의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빠와 아빠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다.
그때 하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자맨 아래에 놓여있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아빠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나의 기록기라고 적혀 있었다. 아빠는 이 일기장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듯 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장의 내용은 평범한 일상 대신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아빠는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그 프로젝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거대한 세력이 이 기술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이태식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하준은 이태식이라는 이름에 소름이 돋았다. 방금 전 남자들이 언급했던 회장님의 이름이었다. 아빠는 일기장의 이태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한지 자세히 묘사했다. 이태식은 아빠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아빠의 생명까지 위협하려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봄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봄이는 똑똑하다. 봄이는 내 비밀을 알고 있다. 봄이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반복되었다. 하준은 봄이를 돌아보았다. 봄이는 하준이 일기장을 읽는 내내 조용히 하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하준은 순간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고가 나기 직전 아빠가 차 안에서 무엇인가를 봄이에게 속삭였던 기억, 그리고 봄이가 자신을 향해 짖었던 기억. 그때는 그저 아빠가 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던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이는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태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준은 일기장을 읽어나갔다. 아빠는 마지막 기록에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봄이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 봄이를 믿고 봄이가 이끄는 대로 따르라고 적어 놓았다. 아빠는 또한 자신이 중요한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으며 봄이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하준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태식의 음모에 의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봄이는 그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하준은 밤새도록 일기장을 읽었다. 아빠의 필체에서는 절박함과 동시에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아빠는 자신의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이태식의 계략에 희생된 것이었다. 하준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도 들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슬픔에 잠겨 있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준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봄이에게 다가갔다. 봄이는 하준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하준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하준의 손등을 스치자 하준은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하준은 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봄이야, 네가 다 알고 있었구나. 아빠의 비밀을,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봄이는 하준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짖었다. 그 짖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하준의 말에 답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소리였다.
하준은 결심했다.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태식에게 복수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린 하준이 거대한 이태식이라는 존재와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준은 두려웠지만 아빠의 일기장과 보미의 존재가 하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준은 보미를 통해 아빠의 못다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태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아빠의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하준은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서류들 중에는 이태식이 소유한 회사의 이름과 함께 그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아빠의 기술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었다. 하준은 밤이 깊도록 아빠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일기장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빠는 자신이 숨겨둔 증거가 이태식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보미라고 했다. 하준은 보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하준은 보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보미와 함께라면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태식의 존재는 하준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 잠에서 깼을 때 집 밖에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전날 왔던 조폭들과 다를 바 없이 날카로웠다. 그는 이태식 회장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준 군, 그리고 박옥자 할머니. 이태식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께서 하준 군의 부모님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위로, 그것은 분명한 위선이었다. 하준은 어젯밤에 읽은 아빠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이태식은 아빠를 죽인 살인자였다. 그런 그가 위로를 하러 온다고 하준은 본능적으로 보미를 찾았다. 보미는 하준의 뒤에서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비서는 보미를 힐끗 보더니 눈빛의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 이 진돗개, 이 개의 가치를 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회장님께서 기꺼이 거둬주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하준은 비서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태식은 보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보미가 가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보미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하준은 보미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보미는 단순히 자신을 위로해주는 개가 아니었다.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었다. 하준은 비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저희 보미는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비서는 하준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갔다. 하준은 알 수 있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은 보미와 함께 아빠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고요한 밤, 하준은 아빠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아빠의 글씨는 종종 흐릿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 선명했다. 일기장에는 이태식의 탐욕과 잔인함,
그리고 아빠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그의 음모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빠는 자신이 개발 중인 에너지 효율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면 이태식이 소유한 기존 에너지 회사들의 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이태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빠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하준은 일기장을 읽으면서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빠는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 일기장 곳곳에 보미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보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녀석은 내가 이태식의 추악한 비밀을 기록해둔 곳을 알고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보미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아빠는 보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라고 믿었던 것일까? 하준은 보미를 바라보았다. 보미는 하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젖가슴에는 3마리의 강아지들이 칭얼거리며 젖을 빨고 있었다. 하준은 아빠의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낡은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이태식이 소유한 기업 선우그룹의 로고가 박힌 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선우그룹이 추진 중인 녹색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하준의 아빠가 개발하던 기술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었다.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훔쳐 자신의 것처럼 위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할머니에게 아빠의 일기장과 서류들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글을 읽는 내내 손을 떨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 이태식 그 악마 같은 자식 기어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들을 움켜쥐었다. 하준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는 아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해요.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훔치고 아빠를 죽였어요. 보미가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대요. 아빠는 일기장에 보미가 어떤 중요한 증거를 알고 있다고 적었어요. 할머니는 하준의 말을 듣고 보미를 바라보았다. 보미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머리를 비볐다. 할머니는 보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손주 말이 맞아.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밝혀야 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저들은 너무 강하단다. 하준은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 아빠는 보미가 단서를 줄 거라고 했어요. 어젯밤에도 보미가 벽을 긁었던 곳 기억나세요? 그 뒤에 아빠의 일기장이랑 서류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보미가 저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준은 보미를 다시 그 벽으로 데려갔다. 보미는 익숙한 듯 그곳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간 벽 안쪽을 한참 동안 응시하는 듯 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더 숨겨져 있다는 듯이 하준은 보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보미는 그 공간의 깊은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하준은 손전등을 비추어 안을 살펴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공간 안쪽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안쪽에 있는 것을 꺼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빠의 필체였다.
이 USB 안에는 이태식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다. 나의 기술을 훔친 증거, 그리고 나의 죽음을 계획한 모든 음모가. 보미가 이 증거를 찾을 것이다. 보미를 믿어라. 하주는 USB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이야말로 아빠가 말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태식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하주는 보미를 끌어안았다. 보미야, 네가 해냈어. 네가 아빠의 비밀을 찾아줬어. 보미는 하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신도 기쁜 듯. 하지만 어떻게 이 USB의 내용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하준은 어린 소년이었고 할머니는 연로하셨다. 거대한 선우그룹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하준은 문득 아빠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이름을 떠올렸다. 김민준.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남자. 아빠는 일기장에 김민준이 자신의 연구를 지지했으며 이태식의 음모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적었다. 김민준은 경찰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빠의 사건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김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그 김순경. 우리 아들이 자주 이야기했었지.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할머니의 말에 하주는 실망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을 그만두었다니. 그러나 하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준이라면 분명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주는 아빠의 일기장에 적힌 김민준의 옛 주소를 찾아냈다. 먼 거리였지만 하주는 보미와 함께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태식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몰래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하주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왕왕히 반대했다. 안 된다. 네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모른다.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사는 게 낫다. 하지만 하주는 단호했다. 할머니, 아빠는 저희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빠는 영원히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보미는 아빠의 유언 같은 존재예요. 보미가 아니면 아무도 아빠의 진실을 몰라요. 하준의 굳건한 눈빛에 할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했다. 알았다. 알았어. 대신 조심해야 한다. 보미와 강아지들은 네 생명과 같아.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돼. 할머니는 하준의 손에 작은 돈 봉투를 쥐어주셨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혹시라도 위험한 일 생기면 택시라도 타고 와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하주는 새벽이 되자 보미와 강아지들을 데리고 몰래 집을 나섰다. 3마리의 강아지들은 보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보미는 녀석들을 보호하듯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주는 아빠의 일기장과 USB를 작은 가방에 넣고 품에 꼭 안았다. 숲길은 아직 어두웠고 찬 공기가 하준의 코끝을 스쳤다. 하준은 뒤돌아 낡은 집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잠들지 않고 창문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듯 했다. 하준과 보미, 일행은 숲을 가로질러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다. 이태식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준의 마음은 초조했지만
동시에 아빠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심장이 뜨거워졌다. 보미는 하준의 곁에서 묵묵히 걸었다. 녀석은 마치 하준의 마음을 아는 듯 가끔씩 하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짖어주었다. 그 짖음은 하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드디어 마을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다. 하준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보미와 강아지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하준은 직감적으로 이태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하준에게 다가왔다. 하준은 본능적으로 보미와 강아지들을 끌어안고 갓길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은 어둡고 험난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는 돌멩이들이 굴러다녔다. 하준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보미는 하준의 뒤를 쫓아왔고 강아지들은 보미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야, 거기서 애새끼랑 개새끼들 잡아서 당장 끌고 와. 하준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아빠의 억울함도 보미의 비밀도 모두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하준은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발밑에 뿌리가 걸려 휘청거렸지만 하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때 보미가 갑자기 하준의 옷자락을 물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보미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보았다. 하준은 보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미가 이끈 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피해 다니던 곳이었다. 하준은 망설였지만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준은 폐가 안으로 몸을 숨겼다. 폐가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다. 낡은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으스스한 분위기였지만 하준에게는 이곳이 잠시나마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하준은 보미와 함께 폐가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폐가 밖에서 들려왔다. 그들은 폐가 주변을 맴돌며 하준을 찾고 있었다. 하준은 숨을 죽이고 보미와 강아지들을 끌어안았다. 강아지들은 작은 소리로 칭얼거렸지만 보미는 녀석들을 핥아주며 진정시켰다. 보미는 마치 하준에게 괜찮아, 걱정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식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집요했다. 하준은 이제 김민준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위험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준은 폐가 안에서 밤을 보냈다. 보미는 밤새도록 하준의 곁을 지켰다. 강아지들은 보미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하준은 밤새도록 아빠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일기장에는 아빠와 김민준이 함께 연구했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빠가 이태식에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하준은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날이 밝자 하준은 다시 폐가를 나섰다. 이번에는 보미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보미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듯 익숙하게 숲길을 따라 걸었다. 녀석의 발걸음은 힘찼고
하준은 보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보미는 하준을 숲을 벗어나 큰 길가로 이끌었다. 하준은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준은 보미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낡은 간판이 하나 있었다. 김민준의 옛 주소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었다. 하준은 마지막으로 버스 노선도를 확인하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하준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숲은 멀어져 가고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준은 품에 안긴 보미를 쓰다듬었다. 아빠의 유산이자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인 보미. 하준은 보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준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을 쫓는 이태식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들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김민준을 찾아가는 여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낡은 버스가 김민준의 옛 주소를 향해 힘겹게 나아가는 동안 하준의 작은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다. 하준은 낡은 버스의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품에 안긴 보미는 하준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3마리 강아지들도 어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높아지는 건물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사람들, 낯선 풍경들은 하준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버스가 멈춘 곳은 번화한 시내의 한 구석이었다. 하준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빠의 일기장에 적힌 김민준의 옛 주소는 낡은 주택가였다. 하준은 보미와 강아지들을 데리고 주소를 찾아 걸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를 헤매다 겨우 김민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준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대문에는 임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김민준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하준은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겼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김민준마저 찾을 수 없게 되자 하준은 막막함을 느꼈다. 보미는 하준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하준의 얼굴을 핥았다. 강아지들도 칭얼거리며 하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하준은 보미와 강아지들을 끌어안았다. 어떡하지? 보미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해? 그때 옆집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걸어 나왔다. 하준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얘야, 무슨 일이니? 이 집 사람을 찾는 게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민준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민준이. 그 친구는 몇 달 전에 이사 갔단다.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김민준이 경찰을 그만두게 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몇 달 전 김민준은 선우그룹과 관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대한 압력에 부딪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좌천되었다는 이야기였다. 하준은 이태식의 이름이 다시금 김민준과 얽혀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태식은 아빠뿐만 아니라 김민준까지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다. 하준은 노인에게 김민준의 고향이
어딘지 물었다. 노인은 망설이다가 김민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어촌 마을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하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준이라면 분명 아빠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주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하주는 작은 공원에 들러 잠시 쉬었다. 강아지들에게 젖을 물린 보미는 주위를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다. 그때 하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남자가 보고 있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선우그룹,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 성공, 미래시장 선도기대. 하준은 심장이 철렁했다.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훔쳐 성공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하준은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혹시 선우그룹에 대해 아세요? 남자는 하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알겠니?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준은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을 느끼는 듯했다. 하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터미널에서 어촌 마을로 가는 버스표를 샀지만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준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보미가 갑자기 하준의 옷자락을 물고 터미널 밖으로 이끌었다. 보미가 이끈 곳은 터미널 근처의 작은 골목이었다. 골목 안에는 낡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보였다. 남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듯했다. 보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남자의 주머니를 앞발로 툭툭 쳤다. 하주는 보미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지갑 안에는 두툼한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하주는 놀랐다. 보미가 마치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었다. 하주는 고민했지만 보미는 계속해서 지갑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어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듯이. 결국 하주는 지갑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의 품에 지갑을 다시 넣어주었다. 남의 돈은 함부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보미야. 보미는 하준의 행동에 실망한 듯 작게 칭얼거렸다. 하준은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다. 어떻게든 이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때 터미널 대합실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선우그룹 이태식 회장,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하준은 TV 화면에 비친 이태식의 얼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빠의 기술을 훔쳐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니. 하준은 주머니에 든 USB를 움켜쥐었다. 이 USB만 있다면 이태식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 터였다. 결국 하준은 용기를 내어 버스표를 파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 제가 가진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직원은 하준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필요한 금액을 알려주었다.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준은 터미널 밖으로 나와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때 보미가 다시금 하준의 옷자락을 물고 이끌었다. 이번에는 터미널 뒤편의 작은 식당가였다. 보미는 한 식당 앞에서 멈춰서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곳은 낡은 국밥집이었다. 구수한 냄새가 하준의 코끝을 자극했다. 하준은 배고픔을 느꼈지만 돈이 없었다. 그때 식당 안에서 덩치 큰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남자는 하준을 힐끗 보더니 보미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남자의 시선이 보미의 다리에 있는 특별한 상처 자국에 닿았다. 그 상처는 마치 칼날에 베인 듯 길게 나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보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보미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남자의 손길이 닿자 이내 몸의 긴장을 풀었다. 남자는 보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미,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남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준은 남자의 말에 놀랐다. 이 남자가 보미를 알고 있다니.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다. 얘야, 이 개가 내 개니? 이게 이름이 보미가 맞니?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랑 제가 지어줬어요. 남자는 하준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김민준이라고 한다. 이 개는 내 친구의 개였다. 하준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깜짝 놀랐다. 드디어 김민준을 찾은 것이다. 하준은 기쁨에 차서 아빠의 일기장과 USB를 꺼내 보였다. 아저씨를 찾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아저씨를 찾아가면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이태식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김민준은 하준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그는 하준의 손에 들린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선우그룹 이태식 때문이라고.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민준은 USB를 자신의 품에 깊숙이 넣었다. 나를 따라오렴.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위험하다. 김민준은 하준과 보미, 일행을 자신의 낡은 트럭에 태웠다. 트럭은 낡았지만 김민준의 손길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트럭은 어촌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운전하는 내내 하준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하준은 아빠의 일기장 내용을 김민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어떻게 탐냈는지,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보미가 어떻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지까지. 김민준은 하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강연히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싸웠구나. 내가 무능해서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태식 그놈은 끝까지 내 친구를 괴롭혔어. 김민준은 자신의 팔에 난 깊은 상처 자국을 하준에게 보여주었다. 이 상처도 그놈들 때문에 생긴 거다. 내가 선우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당한 일이지. 그때 보미가 나를 구해줬어. 하준은 놀랐다. 보미가 김민준을 구해줬다니. 보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아빠가 말한 대로 보미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김민준은 보미의 상처 자국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보미는 강연이의 충실한 친구이자 중요한 증인이었지. 강연이는 보미에게 모든 비밀을 맡겼을 거야. 김민준은 트럭을 몰아 작은 어촌 마을의 외딴 집에 도착했다. 집은 낡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김민주는 하준과 봄이 일행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김민주는 하준의 말을 믿어주었고 아빠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하준은 김민준에게서 아빠의 그림자를 보았다. 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하준은 김민준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김민준은 하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하준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식사를 했다. 봄이와 강아지들도 김민준이 준 사료를 허겁지겁 먹었다. 김민준은 하준이 잠든 사이 아빠의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아빠가 개발한 기술 자료, 이태식과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이태식의 범죄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 김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태식은 악마였다. 김민준은 밤새도록 USB 파일들을 분석했다. 파일들 속에는 아빠가 숨겨놓은 또 다른 단서들이 있었다.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훔친 후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조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김민준은 자신의 손에 들린 USB의 무게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거대한 비리였다. 김민준은 잠든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진실이었다. 김민준은 하준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이태식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봄이는 단순히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증인이 아니라 김민준과 하준을 이끌어줄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줄 안내자처럼 김민준은 밤새도록 USB 파일들을 분석했다. 하준의 아빠가 남긴 자료들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방대하고 치밀했다. 이태식이 아빠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빼앗으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아빠가 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들까지. 김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부패와 비리가 얽힌 거대한 사건이었다. 특히 김민준의 눈길을 끈 것은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훔쳐 변형시킨 자료들이었다. 이태식은 아빠의 순수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을 몰래 추가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이런 미친놈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김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새벽녘. 잠에서 깬 하준은 김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김민준은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준아, 내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 모든 진실을 혼자서 밝혀내려고 애썼던 거야. 김민준은 USB의 내용을 하준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준은 아빠의 억울함이 이렇게나 깊은 줄은 몰랐다. 아빠가 세상에 남기려 했던 기술이 이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악용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저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태식을
어떻게 벌줄 수 있어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이태식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언론을 장악하고 경찰이나 검찰에도 손을 뻗었을 가능성이 커.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김민주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이태식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김민주는 아빠의 일기장에서 이태식의 최측근 중 한 명이 내부 고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 인물은 바로 선우그룹의 기술 이사 박정훈이었다. 박정훈은 한때 하준의 아빠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고 이태식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고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일기장에 쓰여 있었다. 김민주는 박정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태식의 감시망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보미가 김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킁킁거리며 짖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게 맡겨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보미의 행동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녀석은 강현의 죽음 현장에도 있었고 김민준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나타나 그를 구해줬던 경험이 있었다. 보미, 네가 길을 아는구나. 김민준은 보미에게 물었다. 보미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김민준은 하준과 함께 보미를 따라 나섰다. 보미는 익숙하게 좁은 골목길을 헤치고 나아가 큰 도시의 번화가로 향했다. 녀석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듯이. 보미가 이끈 곳은 선우그룹 본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김민주는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박정훈 이사를 발견했다. 박정훈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변을 계속해서 살피는 듯했다. 김민주는 보미에게 여기서 기다려,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보미는 김민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카페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김민준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박정훈 이사에게 다가갔다. 박정훈은 김민준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어떻게... 김민준은 조용히 박정훈 옆자리에 앉아 아빠의 USB를 꺼냈다. 하준의 아빠, 강현이 남긴 겁니다. 이태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도 다 알고 있겠죠. 박정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선우그룹의 기술 이사일 뿐이야. 박정훈은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민주는 박정훈에게 USB에 담긴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이태식의 음모와 아빠의 죽음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이태식이 변형시킨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까지. 박정훈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돼. 선우그룹이 무너질 거야. 김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우그룹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당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강현이는 당신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있었어. 하준의 아빠 이름이 언급되자 박정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도움을 구하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김민주는 박정훈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박정훈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이태식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카페 밖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채서 내린 사람들은 이태식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카페 안으로 들이닥쳐 김민준과 박정훈을 향해 다가왔다. 이태식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더 촘촘했다. 김민준 내놈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이태식의 오른팔 격인 남자가 김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김민준은 박정훈을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때 보미가 갑자기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녀석은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보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보미는 남자들에게 달려들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 기세의 남자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보미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김민준은 이 틈을 타 박정훈과 함께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뒷문에도 이미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사방이 막혔다. 김민준은 절망감을 느꼈다. 하준의 안전도 걱정되었다. 그때 하준이 카페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저씨, 여기요. 저기 길이 있어요. 하준은 카페 옆에 좁은 골목길을 가리켰다. 보미는 남자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김민준은 박정훈과 함께 하준이 가리킨 골목길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다. 김민준은 박정훈과 함께 필사적으로 뛰었다. 남자들이 뒤에서 쫓아왔다. 그때 보미가 다시 한번 나타나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남자들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등 필사적으로 김민준과 박정훈을 보호하려 했다. 보미의 희생적인 행동 덕분에 김민준과 박정훈은 간신히 골목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보미는 남자들에게 붙잡혀갔다. 보미야, 하준은 절규했다. 보미가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하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김민준은 하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준아, 지금은 보미를 구할 수 없어. 우리가 먼저 안전해야 해. 보미는 강한 개야.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김민준은 박정훈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곧바로 보미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하준은 보미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보미가 붙잡혀가면서까지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이유를 곱씹었다. 보미는 분명 이태식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며칠 후 김민준은 박정훈의 도움을 받아 이태식이 보미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알아냈다. 이태식은 보미가 가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보미를 자신의 비밀 연구소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그곳은 과거 하준의 아빠가 연구했던 곳이었지만 이태식이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자신의 사설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준은 보미를 구하기 위해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김민준은 위험한 일이라며 하준을 말렸지만 하준은 단호했다. 보미는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는 제가 보미를 지켜줄 차례예요. 그리고 그곳은 아빠가 연구하던 곳이잖아요. 아빠의 흔적이 분명 남아있을 거예요. 하준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은 김민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은 박정훈에게 보미가 갇힌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리고 김민준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다. 과거 김민준과 함께 일했던 몇몇 정의로운 경찰들이 그의 요청에 응했다. 그들은 이태식의 부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김민준과 하준, 그리고 보미가 가져온 USB 덕분에 이태식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태식의 비밀연구소는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첨단 보안 장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김민준은 하준에게 신신당부했다. 하준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아빠의 일기장과 작은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김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연구소 침투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연구소 외곽의 감시망을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연구소 안은 적막했고 기계음만이 낮게 울렸다. 김민준은 하준을 자신의 뒤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복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능숙하게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 하준은 김민준의 능숙한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민준은 아빠의 일기장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보미가 갇혀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들은 깊숙한 지하 통로를 발견했다. 그곳은 이태식이 아빠의 기술을 변형시키고 실험했던 비밀 연구실이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하준의 아빠가 사용했던 익숙한 실험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장비들은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하준은 아빠의 흔적을 발견하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연구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미였다. 보미는 낡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녀석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초췌했다. 이태식의 사람들이 보미에게 어떤 짓을 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하준은 철창으로 달려갔다. 보미야, 보미야. 보미는 하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하준을 보자마자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다. 김민준은 철창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보미는 철창 밖으로 나와 하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준은 보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보미는 하준의 얼굴을 핥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때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태식이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이런 쥐새끼들, 여기까지 기어들어 올 줄이야. 이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이태식은 김민준과 하준, 그리고 보미를 번갈아 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내 놈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주마. 이태식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김민준과 하준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경비원들이 일제히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하준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준은 보미를 끌어안고 김민준의 뒤에 숨었다. 보미는 으르렁거리며 남자들을 위협했다. 그때 이태식이 하준에게 다가왔다. 내 아빠가 뭘 숨겨뒀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겠지. 그 멍청한 개새끼가 뭘 알려줬을까? 다 소용없어.
어차피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이태식은 하준에게서 USB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하준은 필사적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그때 보미가 이태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이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보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는 듯했다. 녀석은 이태식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놓아주지 않았다. 김민주는 이 틈을 타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이태식에게 다가갔다. 이태식,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네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태식은 김민준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건방진 놈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내 놈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태식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김민준을 향해 휘둘렀다. 김민준은 재빨리 피했지만 칼날은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를 악물고 이태식에게 달려들었다. 하준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보미와 함께 김민준을 응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이태식의 칼날은 번개처럼 김민준을 향해 날아들었다. 김민준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김민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태식을 향한 강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태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다.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아비처럼 비참하게 죽여주마. 이태식의 도발에 김민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태식에게 돌진했다. 김민준은 한때 강력계 형사였다. 그의 몸에는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얻은 흉터들이 가득했다. 김민준의 주먹이 이태식의 안면에 정확히 꽂혔다. 이태식은 비틀거리며 나자빠졌다. 그러나 이태식의 부하들은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둘러쌌다. 하준은 보미와 함께 김민준을 응원했지만 이태식의 부하들이 너무 많았다.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이 활짝 열리며 김민준의 옛 동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력반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그들의 등장에 이태식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김민준은 이 틈을 타 이태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태식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김민준은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이태식, 내 놈의 모든 죄가 여기서 밝혀질 거야. 네가 내 친구를 죽이고 그의 기술을 훔쳐 세상에 해를 끼치려 했던 모든 악행이. 김민준은 이태식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이태식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김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김민준의 동료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미는 하준의 품에 안겨 안심한 듯 낑낑거렸다. 하준은 김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피 흘리는 뺨을 손으로 감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민준은 하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 하준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때 연구실의 거대한 모니터에서 섬뜩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태식이 변형시킨 기술의 마지막 실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태식은 비웃듯이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흙내놈들이 날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으냐. 내가 개발한 기술은 이미 발동됐다. 이 연구실은 곧 폭발할 거야. 내 놈들도 나랑 같이 여기서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이태식의 말에 김민주는 경악했다. 이태식은 자신까지 희생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다. 김민주는 곧바로 시스템을 중지시키려 했지만 이태식은 이미 모든 것을 잠가두었다. 연구실의 벽면에는 섬뜩한 붉은 글씨로 카운트다운 5분이라는 문구가 깜빡거렸다. 하준은 아빠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아빠는 이태식이 기술을 악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제어 시스템에 대한 단서를 남겼었다. 봄이만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그 문구가 하준의 머릿속을 스쳤다. 하준은 봄이를 바라보았다. 봄이는 마치 하준의 생각을 읽은 듯 모니터를 응시하며 으르렁거렸다. 봄이야, 봄이가 해낼 수 있어. 아빠가 그랬어. 봄이가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준은 봄이를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다. 봄이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앞발로 키보드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발놀림은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다. 마치 암호를 알고 있는 듯 봄이는 여러 개의 키를 눌렀다. 그러자 모니터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봄이는 특정 코드를 향해 코를 들이밀고 짖었다. 김민주는 봄이의 행동을 주시하며 녀석이 가리키는 코드를 입력했다. 김민주는 한때 IT 관련 범죄를 수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봄이가 가리키는 것이 어떤 종류의 암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봄이와 김민준의 합작으로 마침내 시스템이 정지되었다. 섬뜩하게 울리던 경고음은 멈췄고 모니터의 붉은 글씨도 사라졌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봄이를 바라보았다. 봄이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꼬리를 흔들며 하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김민주는 이태식을 끌고 연구실 밖으로 나왔다. 그의 동료들이 이태식과 그의 부하들을 경찰차에 태웠다. 이태식은 김민준과 하준, 그리고 봄이를 향해 이를 갈았다. 내 놈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태식의 비열한 외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구실 안에서는 김민준의 동료들이 아빠의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했다. 이태식이 변형시킨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이 모든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어 이태식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며칠 후 뉴스는 온통 선우그룹 이태식 회장의 추악한 비리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이태식은 아빠의 기술을 훔치고 그를 살해했으며 심지어 위험천만한 물질을 기술에 추가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이태식은 물론 그에게 협력했던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선우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하준의 아빠 이강현 연구원의 이름은 재조명되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선구자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기술은 원래의 순수한 형태로 되돌려져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강현 연구원의 희생에 애도를 표했고 그의 아들 하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하주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아빠의 억울함이 풀리자 하준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하준은 아빠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빠의 복수를 해냈어요. 보미는 하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하준의 그림자처럼 곁에 머물렀고 하준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3마리의 강아지들도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개들로 성장했다. 녀석들은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하준과 할머니에게 웃음꽃을 피워주었다. 김민주는 경찰로 복직했다. 그는 이태식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김민주는 하준과 보미를 자주 찾아왔다. 그는 하준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빠가 남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민주는 하준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다. 하준의 집은 더 이상 낡고 음침한 곳이 아니었다. 이태식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의 도움과 김민준 아저씨의 지원으로 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었고 작은 텃밭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심은 꽃과 채소들이 자라났다. 특히 마당 한켠에는 하준이 직접 만든 보미와 강아지들의 아늑한 집이 자리 잡았다. 보미는 이제 흰 털의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더욱 깊고 영리해 보였다. 3마리의 강아지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보미를 꼭 닮은 늠름한 진돗개들이 되어 있었다. 녀석들은 하준의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하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아빠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자 하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매일 아침 하준은 보미와 강아지들과 함께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길을 걷는 동안 하준은 아빠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기억들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준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아빠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자신 또한 아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하준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지냈다. 과거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하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친구들은 하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특히 보미와 강아지들은 학교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었다. 주말마다 하준은 보미와 강아지들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녀석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 모습은 하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하준에게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그는 자주 하준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빠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민준은 하준에게 아빠의 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김민준은 또한 하준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법을 일깨워 주었다. 하준은 김민준 아저씨를 통해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듯했다. 할머니는 하준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늘 감사했다. 보미와 강아지들은 할머니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녀석들은 할머니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고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하실 때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보미를 보며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강아지가 우리 아들을 살렸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할머니는 보미의 영특함과 충성심에 깊이 감동했다. 어느 맑은 봄날, 하주는 보미와 강아지들을 데리고 아빠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할머니가 심어놓은 작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하주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섰다. 보미는 하준의 옆에 앉아 묘비를 한참 동안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하준은 묘비에 새겨진 아빠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도, 그리고 보미도 다 괜찮아요. 아빠의 기술은 세상의 빛을 볼 거예요. 아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준은 아빠의 묘를 돌아보며 문득 깨달았다. 아빠의 죽음은 자신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하준을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하준은 아빠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아빠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이어받았다. 하준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빠처럼 용감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보미와 강아지들, 그리고 김민준 아저씨와 할머니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흘러 하준은 성인이 되었다. 그는 아빠의 뒤를 이어 과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빠가 남긴 기술을 연구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하준의 연구실에는 항상 보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보미는 하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보미는 오랜 세월 하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하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하준이 힘들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보미는 늙고 병들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하준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빛났다. 어느 겨울날, 보미는 하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하준은 보미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동시에 보미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에 감사했다. 보미는 하준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하준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하준은 보미를 아빠의 묘 옆에 묻어주었다. 이제 아빠와 보미는 함께 영원히 잠들었다. 하준은 묘비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아빠, 보미야,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너희가 남긴 사랑과 용기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 하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어린 소년이 진돗개와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하준의 용기와 보미의 충성심에 감탄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하준의 삶은 아빠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었다. 그는 공정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자이자 약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가가 되었다. 하준은 언젠가 아빠가 꿈꿨던 친환경 에너지가 세상에 완전히 보급되는 날을 꿈꾸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아빠의 연구를 발전시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준의 삶은 아빠의 빛나는 유산을 기리고 보미의 순수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차가운 겨울밤, 3마리 새끼와 함께 문을 두드렸던 한 마리 진돗개, 보미의 간절한 눈빛에서 시작되었다.